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경사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경사가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작가는 한강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인데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근데 이 한강 작가의 이름을 지은 분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유명한 분이거든요. 한강 작가의 글을 저는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참 그 한강 작가가 섬세하고 또 이 글 쓰는 솜씨도 남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 실력을 전 세계가 아마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강 작가의 그 여러 가지 작품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거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고 아버지인 한승원 씨의 한승원 작가거든요. 그래서 한승원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어떤 인터뷰에서 많이 봤는데 그 한승원 작가, 그 다음에 한승원 아버지인 한승원과 그 딸인 한강, 그 다음에 오빠 둘도 다 문장가이고 소설가 또는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 자체가 다 이제 문장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한승원 씨는 한승원 그 작가는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친숙하고 불교적 작품을 많이 남긴 분이에요. 원효라는 그런 작품도 남기기도 했고 또 가장 유명한 것이 1989년도에 영화화된 그 작품이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반야신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것을 임권택 감독이 영화에 해가지고 그 영화에 나왔던 여우 주인공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양같이 그 한강 작가의 많은 영향을 끼친 부분 가운데 아버지의 어떤 그런 문학성, 특히 불교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계시는 곳은 원래 고향이 전남 장흥에 있는 원래 고향이 그 장흥이고 그다음에 그 어렸을 때부터 한승원 작가는 그 고향 앞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있는 그 집 이름이 보면은 해산토굴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머무는 집 이름을 해산 이렇게 산자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토굴 가보지 못했는데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그분이 계시는 이름을 이렇게 딱 해산토굴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 계시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나지막한 그 산에 토굴을 지어놓고 사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이분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거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승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거사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불교적으로 불교적인 이해가 깊고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거사의 삶을 갖다가 실천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명성이든지 그 특히 이제 뭐 딸이든지 이런 명성 집안의 모든 자기 조건을 봐서는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과 같이 스님 수행자와 같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이 해산 토굴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맣니다. 그 토굴이 조그만 곳에서 자기 작품 세계에 몰두하면서 꼭 수행 정진하는 스님과 같이 사는 분이 이 한승원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한강 작가가 지금 이와 같이 큰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아주 유명하고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이 아버지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외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과학이 막 발달이 되고 이 어떤 선진적인 뭐 어떤 모습 그 다음에 뭐 과학 문명화된 그 모습을 갖다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한국적인 거 토속적이고 그 가운데는 분명히 불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한국적인 것은 우리 토속적이고 그 안에
불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이번에 수상한 것도 보면은 그 토속적인 것과 그다음에 불교적인 색채가 항상 그 작품에 있기 때문에 그 독특성 갖다가 독창성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같이 좋은 상을 큰 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한강 작가의 그 작품 가운데 채식주의자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 불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보면은 이 육식을 갖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같은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면서 극단적으로 그 주인공이 이 육식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거부하면서 자기는 식물과 같이 일체 모든 육식을 거부하고 나무가 햇빛을 받아 자라듯이 일체 모든 육식을 거부하고서 햇빛을 보면서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인간이 저지른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을 자기는 자연 그대로의 원래 우리 원초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자기 내면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저에는 이와 같이 불교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아주 대단한 작가를 갖다가 배출했지만 그 전에 보면은 조선시대 중기 때에도 이 비슷한 이 한강 작가와 같이 비슷하면서 지금같이 세계적인 명성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중국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에까지 큰 그 이름을 떨친 분이 있습니다. 여자로서.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구냐면은 홍길동을 지은 허균의 누이였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허엽이라고 하는 허죠. 양천 허씨의 허엽이라고 하는 분의 자제가 아들 딸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허성, 그 다음에 둘째 허봉, 그 다음에 허난설원, 설헌, 그 다음에 허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허엽을 통해서 아버지 허엽 포함해서 허엽, 허성, 허봉, 허난설원, 허균을 갖다가 5허 5대 문장이라고 해요. 5허 문장이라고 유명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허난설원은 원래 이름이 허초이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초희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자로 해가지고 난설원이란 말을 썼는데 이 허난설원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어요. 어떻게 유명했냐면은 이 허난설원이 지금같이 보면은 이 뭐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는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사신이 왔다가 이 허난설원의 글을 보고서 그것을 중국에 소개하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허난설원 집을 갖다가 시집을 구하기 위해서 종이값이 막 폭등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그 한강 작가의 그 노벨상 수상 이후로 제가 책을 갖다가 신간을 갖다 구입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책을 못 구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그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허엽이란 분은 이 경상도 관찰사 요즘으로 보면은 경상도 도지사 정도 할 정도의 굉장히 그 관직에 높은 관직이 있었고 문장이 워낙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강릉에 가면은 여러분들 강릉에 가면 경포대 근처 가면은 초당두부라고 알죠? 이분의 호가 초당이었어요. 초당 허엽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살면서 두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민한테 그 두부를 갖다 제공하면서 먹을 거리를 줬는데 이게 특이하게 맛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명성이 오면서 이 강릉에 가면은 초당두부가 유명했는데 초당두부의 원조는 그 아버지였던 허엽이 이렇게 처음으로 갖다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허엽이 그와 같이 아주 명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맛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가견이 있던 분인데 이런 가족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허엽도 있고 그 다음에 허성 큰아들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나중에는 이조판서까지 가고 다 아주 문장으로서도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성이 있었고 허봉은 원래 허성은 첫째 부인한테 난 아들이었고 둘째 부인한테 난 아들들이 허봉 그 다음에 허초이 허난설원 허규는 둘째 부인한테 난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훌륭하게 됐는데 이 허봉의 둘째 아들이죠. 허봉의 친구 중에 이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문장가가 있었어요. 이달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최고 문장가로서 이 허봉과 친구 관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허초이 허난설원하고 허균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허초이 같은 경우에는 6살 때 광안문, 강완전, 배공루, 상량문을 지을 정도로 이게 8살짜리가 여자아이가 상량문 여러분들 집을 지면은 상량할 때 그때 상량을 갖다가 상량문을 지었는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상량문은 그 지역의 최고의 문장가들이 하나씩 올리는 것이 상량문인데 6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상량문을 갖다 지었는데 그것이 명문장입니다.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한 이 천재 기질이 있었는데 이 허봉 오빠인 허봉이 허난설원하고 허균을 갖다가 자기 친구였던 이달한테 보냅니다. 골공부를 같이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달은 누구냐면은 이달은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문장가였는데 이 사람은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실력은 많은데 아주 실력을 충충한데 이 신분의 한계를 느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최고 명문가의 이 두 자녀를 갖다가 그 서자한테 밑에 보내가지고 글공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허난설원하고 허균이 그 밑에 이달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이 학문이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허난설원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달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진천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 여기 보면 알지만 이름이 허초이라고 하잖아요. 초이 이름 요즘의 이름으로 쳐도 아주 그냥 저거 한 이름 아주 멋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 여자들이 이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허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사고가 TMV라고 할 수 있을까? 딸이지만 딸한테 글 공부를 시키고 이름을 갖다 지을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이 허난선원이 그 재능은 있었지만 나중에 시집을 가면서 자기 재능을 발휘 못합니다. 이 허난선원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신사인당 있잖아요. 강릉 신사 오죽원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살았는데 신사인당은 이 허난선원보다 약 한 20년 30년 전에 먼저 살다 간 사람이었는데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신사인당까지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기 재능을 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였는데 조선 후기 요쯤 되면은 그 몇 년 사이에 허난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재능을 펼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허난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와 재능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면서 18살 때 시집을 갔는데 김성립이라고 하는 안동 김씨한테 갔는데 아시겠지만 여자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허난설원은 허초이가. 근데 그 시집에서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여자가 무슨 글 공부해가지고 남편보다 잘난 것 같아 싫어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김성립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이 자기 이 부인한테 대해서 구박을 많이 줍니다.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재능이 없어가지고 출세도 못하고 관직에도 못 나고 하니까는 술을 먹고 기생들하고 어울리고 하면서 이 허초이가 거기서 고생을 무지무지 하다가 나중에 27살에 죽어요. 아들딸이 있었는데 아들딸을 하나씩 1년 그 사이에 해가지고 2명 보내고 나중에 이 허초이가 도저히 안 돼 있어가지고 병들어서 여러 가지 그 남편과 시어머니의 갈등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허난선원이 자기 죽을 줄 알고 그 자기 동생이었던 허균한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나의 모든 문집
내가 썼던 여러 가지 모든 시문들을 갖다가 다 없애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 허균이 천재 중에 천재였거든요. 우리 머리 좋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머리 좋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좀 암기력이 있고 기억력이 좀 좋으면은 좀 일반적으로 머리 좋다고 하는데 이 허균이야말로 기억력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누나였던 헌안선원이 지은 그 시를 갖다 다 이루는 것뿐이 아니고 역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시를 갖다가 다 외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허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재미난 인물인데 허균이 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는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출세길을 가는데 허균은 유학만 한 게 아니고 유학자가 아니고 도교든지 특히 불교 굉장히 좋아했어요. 조선시대 때 이 유학자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불교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이단이었거든요. 거기 유학 그 사이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처사였는데 이 허균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유학자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승복을 입고 다녔어요. 승복을 입고 다니고 연불만 하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다스리라고 해가지고 고을 그 원님으로 보내면 가가지고 연불이나 하고 또 먹지 말라는 술도 먹는 그 기행도 하고 나중에는 그 사명대사 돌아왔을 때 사명대사 비명까지 쓴 사람입니다. 이 허균이 굉장히 불교적으로 본인이 관심이 많고 또 불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님과 같이 생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허균이 얼마나 머리 좋았냐면은 그 당시에 이 허란선환이 이름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중국의 명성을 떨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에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주지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신이 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문장가였어요. 그 다음에 이 시를 갖다가 잘 짓는 중국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사신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이 역관을 보냅니다. 통역관을 보내가지고 중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가지고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사신이 온 가운데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이 오면은 접반사라고 하는 사람 보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시를 잘 짓고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을 관직이 없더라도 그 당시에 이 허균 같은 경우에는 관직에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같이 승복 입고 다니고 연불하고 그래가지고 관직에서 잘려요. 근데 워낙 유명하고 똑똑하다는 소리가 있으니까는 접반사 주지번이라고 하는 이 사신이 오는데 이 사람을 접대해야 되는데 가장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을 갖다가 선발했는데 허균을 갖다가 추천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허균만큼 실력이 안 된 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허균이 불교적 어떤 그런 거에 대해 못마땅한 게 있지만 그래도 주지번을 이 정도 상대할 정도의 어떤 인물이라 해가지고 허균을 갖다가 여기 이제 접반사라 해가지고 사신이 오면 그 대접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부여했는데 그러면서 이 이제 허균하고 주지번하고 이제 필담을 하는 거죠. 허균은 이 중국어는 잘 모르잖아요. 그 중국어로 이제 통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로서 필담을 하는 것인데 이 해니까는 주지번이랑 허균이랑 필담하면서 주지번이 얘기합니다. 이 조선에 여태까지 조선이 하면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좀 조선시대까지 오면서 가장 유명한 그 시인들 문장가들의 시집이든지 문장을 구할 수 있느냐 하니까는 그 당시가 이제 임진왜란 그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진왜란 때문에 다 타가지고 문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균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대신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그 천하의 우리나라의 문장가들의 글을 갖다가 써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허균이 이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의 그 시집을 다 외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그걸 다 씁니다. 써가지고 주지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번이 이걸 보고서 대단하다. 정말 당신이 천재군요 하면서 허균을 갖다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그러면서 주지번이 허균한테 그러면 당신 글도 있습니까 하니까는 당신 글 달라고 하니까 허균이 저보다 제 글도 있지만 내 누이였던 이 허초이 허란선원
난설원이라는 것은 이게 호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주주번이 중국에 가가지고 난설헌 집이라고 해가지고 시집이라 해가지고 할 때 이렇게 난설헌 집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호로서 나중에 이것이 쓴 것이고 그 당시에는 허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누이였던 허초이가 있었는데 불행하게 27세에 요절했지만 내 누이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제가 그러면 외운 거 다 태우라 했잖아요. 제가 아는 게 있는데 외운 것을 갖다가 그러면 제가 써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허균 자기 거 하고 허초이 누이 거에 시집을 갖다가 탁 써가지고 주주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번이 보더니 여태까지 본 조선 이 모든 문장가들의 글보다 이 누이 허초이의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복해가지고 주주번이 이 중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 허난설원, 난설원이라고 하는 이 호를 갖다가 져주면서 허난설원 집이라고 해가지고 시집을 갖다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것을 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난설원 집을 갖다 지은 게 아니고 주주번이라고 하는 이 대문장가자 이 사신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것을 시집을 내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명성 얻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유명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듯이 그 당시에 주주번이 중국이 그 당시엔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 중국에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가 인정받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 난설원 집을 갖다 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걸 살라고 그 당시에는 책이 귀하잖아요. 종이가 귀하니까 이걸 살라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걸 사다 보니까는 종이값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문장가의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이 중국의 이름을 떨친 사람이 허난설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작가하고 비슷할 정도의 여성이면서 그 다음에 이 허난설원이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한강이라는 사람이 한승원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속적인 거 그 다음에 불교적인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작품 속에 녹아 있듯이 이 허난설원도 보면 아버지 허엽에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허엽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서자 어떻게 보면 양반 귀한 자제집 아들이 서자들한테 배운다는 그 당시에 이건 신분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었어요. 글을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 신분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중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허초이, 허난설원하고 허균을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서자에 있던 이단한테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분에 대한 그런 것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허균의 글에 나오는 이게 홍길동전에 보면은 그것이 인간 타파거든요. 계급사회 모순에 대한 타파, 만민평등이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는 그 당시에 유교 사회에서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불교적이라고 하는 평화, 이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 사상이 이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허난설원이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인기를 얻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허균하고 이제 허난설원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데 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의 한가운데 한 줄이라도 이름이 나오면은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그냥 필부로 살다가 한 사람들은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다 역사에 하나의 이름 남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은 과거 급제하기 전에 15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송영구라는 사람이 표형인데 이분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송영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표옹이라고 하고 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는데 주주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주막에 가서 딱 하루 자고 있는데 주주번이 막 그 당시에 장자의 남화경을 갖다 막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송영구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는 당신 뭐 합니까? 하니까는 제가 과거 급제 하려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장자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는 그 당시 송영구는 과거 급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가요.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천재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법이든지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은 합격 비결이든지 진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구가 자기가 내가 어차피 우리나라는 과거제가 중국 송나라 때 있던 걸 고려했을 때 받아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중국하고 비슷해요, 체계가. 그러니까 남아경이든지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과거에 급제하고 싶으면은 가가지고 사서 삼경, 그 당시에는 주자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자가 풀이한, 주자가 해석한 사서 삼경을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답안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지 합격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면서 거기다가 보니까는 주주반에 있는 사람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객실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돈 아르바이트 하면서 쉽게 말해서 학비를 버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송영구라는 사람이 주주반한테 돈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렇게 공부하고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여분으로 돈 좀 들 테니까 그래 공부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송영구가 주주반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시험 가르쳐줘가지고 이 사람이 2년 후에 장원급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주반 사람이 강원급제가 돼가지고 조선을 그렇게 오고 싶어한 겁니다. 조선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해가지고 약 10년 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많구나. 허균이 와가지고 허균하고 필담하는데 이렇게 천재를 만났지. 거기다가 자기의 은인이었던 송영구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와가지고 주지번이 와가지고 다른 사신들 오면은 이 나라에서 막 접대하고 뇌물 받냐고 정신없는데 이 주지번의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송영구만 찾는 거예요. 송영구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전주에 있었는데 나라에서는 혹시 큰 잘못을 저지른지 알고 맨 처음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주주번이 자꾸 물어보니까는 이 송영구가 지금 익산 왕궁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익산에 있는 이 송영구를 찾아가면서 그 당시에 전주에 가가지고 전주 객사에 머물면서 풍패지간, 여러분들 전주 가면 풍패지간이라는 말을 수 있죠. 풍패지간이라고 하는 큰 객사가 있는데 이 현판도 써줍니다. 풍패, 이게 항우의 한 유방, 한 고주의 고향을 한 풍패란 말을 쓰거든요. 그처럼 전주야말로 이씨 왕주가 태어난 것이 한 고조, 한 나라를 갖다 세운 고주의 같은 고향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풍패지간이라고 하는 그런 해가지고 일피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송영구를 갖다 찾아가가지고 송영구의 나중에 그 묘자리까지 써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돌아섰다고 하니까는 망모당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써주고 하여튼 이와 같이 이 송영구하고 주주번하고 관계해 가지고 더욱더 돈독하게 주주번이 조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한국을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칭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가지고 또 그 문장가였던 여성 그 당시 여성의 헌안설원의 그 시집을 갖다 내줄 정도로 조선과는 아주 강밀한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선풍적인 어떤 그러한 열광에 있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도 있잖아요. BTS라고 하는 가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노래든지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첫째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적인 것을 갖다 가미했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서양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사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국 사람들이 그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도 이와 같이 여성으로서 자기의 그 신분 질서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 작품 세계를 갖다가 알아보면서 중국에서도 먼저 더 그것을 시집을 널리 폈던 그런 기억도 있다. 그 생각하면은 우리야말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우리 불자로서 불교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이와 같은 영향 전체적인 영향을 갖다 끼친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불교야말로 2000년 이상 우리 민족과 우리 서민들과 우리 사람들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종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 불교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